예,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방조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교환 182페이지에 방조범 설명이 나오는데, 의뢰를 먼저 보시면 방조범이란 정범의 범죄 실행을 방조하는 공범 형태를 말하며 종범이라고 한다 그렇게 했는데, 쉽게 말하면 범죄할 마음이 어떤 사람이 범죄할 마음을 가지고 범죄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물적, 심리적 도움을 주는 행위, 그런 모든 행위들을 우리가 방조행위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방조범으로 처벌한다는 거죠. 자, 이제 종범이라고도 말하는데 법조문에는 32조에 종범 그래가지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그 종범으로 처벌한다 그래놓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그래가지고 임의적 감경으로 한다. 이제 감경한다 필요적 감경으로 해놨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방조범의 성립 요건과 관련돼 가지고는 그 우리가 교사자의 그 성립 요건, 교사범의 성립 요건 관련된 것과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이쪽 관련돼 가지고 방조자와 피방조자가 있다 할 때 얘가 정범이고 얘가 공범이라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아까 피방조자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범행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이 피방조자는 뭐예요? 피방조자는 범행할 마음을 가지고 범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방조 행위와 피방조자 사이에 어떤 그 범행 결의와 관련된 인과관계라고 하는 부분은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걸 따로 구분하지 않고 피방조자는 최소한 구성권에 해당하고 제한용석 형식에 의해서 그 최소한 구성권에 해당하고 위협하는 행위를 한 자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행위를 통해서 실행에 착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피방조자의 그 고의에 의한 실행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32조에는 31조 2항과 3항과 같은 효과 없는 교사라든가 실패한 교사, 즉 효과 없는 방조, 실패한 방조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런 적용 규정은 없다 하는 정도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방조자와 관련돼 가지고는 방조자의 객관적 요건을 보면은 역시 특정한 범죄에 대한 방조고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다. 그렇기 여기도 아까 교사범에서 봤던 것과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범죄에 대한 방조고 그 다음에 수단, 방법에 제한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은 교사범과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좀 봐두셔야 될 게 명시적, 묵시적 방조 가능하다. 그 다음에 간접 방조, 아까 방조의 방조, 교사의 방조, 방조의 교사 뭐라고 하는 부분들도 다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아까 교사범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다 했어요. 가만히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범죄를 결의를 시킨다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방조에 있어서는 이런 부작위에 의한 방조까지도 가능하다. 부작위에 대한 방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그 부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사범과의 차이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런 방조 행위와 피방조자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즉 얘는 이게 뭐예요? 얘는 기본적으로 범행 결의를 했어요. 범행 결의를 해가지고 범행이 나가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방조자가 어떤 방조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얘 방조 행위가 있다면 얘 방조 행위와 최소한 얘 실행 행위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인과관계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인과관계가 있다 할 때 이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요구할 것이냐. 단순히 얘가 심리적 도움만 줬다면 다 방조범 처벌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이 인과관계의 범위 문제가 중요한 논점으로 하나 떠오른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행에 착수한 실행행위 관련돼 가지고 한 것도 근데 주관적 요건으로는 역시 동일하게 방조자의 고의는 피방조자 범죄의 본질적 요소를 인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수의 고의, 미수의 고의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편면적 방조까지도 뭐 인정한다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중요한 거는 이제 얘한테 인과관계가 필요하냐? 방조행위와 얘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실행에 착수하는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냐 했을 때 인과관계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필요 없다고 보면은 32조 그 밑에 교환에 나오는 것처럼 32조 그 2항 3항 관련돼 가지고 해석상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면 되는 거고 필요하다면 과연 어느 정도 필요하냐 이때 인과관계는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인과관계 정도면 충분하냐 아니면 그것보다 좀 더 강화시켜 가지고 얘 방조행위가 얘의 어떤 실행에 착수한 실행행위에 좀 더 이렇게 기여를 강하게 기여한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인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논점의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방조범의 성립 요건보다는 그 밑에 나오는 방조 행위와 피방조자의 실행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련된 논의, 이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좀 살펴봐야 된다. 그렇다면 인과관계의 필요성 여부를 보면 인과관계가 불효하다,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근데 판례는 명확한 견해를 취하는 건 없지만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불효설과 필요설이 있는데 필요설이 타당하냐면은 여러분 거기 교환을 보는 것처럼 불효설에 의하면 기도된 방조의 가벌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종범 처벌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된다. 왜냐면 기도된 방조라고 하는 건 효과 없는 방조, 실패한 방조인데 효과 없는 방조, 실패한 방조는 뭐예요? 우리가 처벌 안 한다 했잖아, 지금요. 32조에는 32조에는 31조 2항과 3항과 같은 규정이 없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방조행위를 했는데 얘가 방조행위에서 실행 착수하지 않았을 때 둘을 예비업무로 처벌하거나 얘가 방조행위인데 얘가 거절했거나 했을 때 얘만을 예비업무로 처벌하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얘가 방조행위를 한 것만 가지고도 이 실행행위에 착수하는 실행행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도 얘를 그냥 방조행위로 처벌한다는 거는 결국 기도된 방조를 처벌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법조문 자체에 없는 행위를 해석을 통해서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불효설에 의할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피방조자가 방조행위를 했다, 방조자가 방조행위를 했더라 할지라도 피방조자한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까지도 방조자를 방조범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처벌의 입법 범위, 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범 종속성에도 반한다. 그러므로 얘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럴 때 인과관계가 필요 있다, 필요 없다 논할 때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할 때 필요하다는 어느 정도냐?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일반적 인과관계면 되냐, 아니면 강화된 인과관계까지 필요하냐, 요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재나 이제 기본적인 논문에 나오는 얘기들은 이걸 일반적인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게 결과 야기설. 그러니까 이 방조행위로 결과 야기됐다면 된다. 그때 인과관계는 일반적인 인과관계를 말한다. 근데 이제 강화된 인과관계는 단순히 이때 인과관계는 얘 실행행위에 좀 더 강화된 형태로 연결됐을 때만, 그때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강화된 인과관계라고, 그걸 우리가 기회증대설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뭐 결론적 입장에서는 기회증대설이 좀 더 타당하다고 보겠죠. 여러분들 교환 보는 것처럼 결과야기설은 방조행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정범행위의 인과관계론을 그대로 적용한다. 정범행위의 인과관계론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건 일반적인 인과관계론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 조건관계 또는 상당 인과관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기회증대설은 방조행위가 정범의 실행행위의 기회를 증대시킨 경우에 종범이 된다는 견해로 인과관계는 결과 귀속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가 방조행위로 이 실행행위에 어떤 결과의 기회가 증대되거나 아니면 결과가 강화되거나 기회를 증대시킨 경우에 인정되지 일반적인 인과관계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단순히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래가지고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논점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논점도 아직 본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제가 볼 땐 큰 논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여태까지 모의고사에 나왔던 논점들을 보면 이게 굉장히 한 8점 정도, 한 7점 정도, 이게 높은 배점을 지금 출제위원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큰 논점인가, 하여튼 의심이 들지만은, 앞으로 언제든지 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논점이기 때문에 이런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냐, 강화된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 19년도 모의시험 2차 2문에 이런 인과관계가 나왔죠. 거기 보면 이제 밑줄 친 부분 보시면 갑이 어떻게 범행을 하자고 제의했지만 을은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을을 거절하고 을은 거절하는데 뭘 했냐? 대신 을은 A 유통기의 컨테이너 사무실에 있는 금고의 위치와 그 열쇠가 보관되어 있는 곳을 알려줬습니다. 즉 갑이 어떤 범행을 하는데 관련돼 가지고 갑의 범행이 있어요. 갑의 범행이 있는데 을이 뭐 했냐? 을이 어떤 범죄에 대해서 방조행위를 한 거죠. 즉 얘가 침입해가지고 절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열쇠 위치와 금고 위치와 열쇠가 보관되는 것을 알려줘가지고 방조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 그 밑에 쭉 보면은 갑은 결국 어떻게 했냐? 갑은 다음 밑줄 갑은 하고 쭉 밑에 가운데 줄에 밑줄이 있는데 갑은 이제
얘는 A 유통 방조를 했는데 여기 A 유통기획이죠. A 유통기획이라는 사무실에 어떤 열쇠와 어떤 그 금고를 알려주면서 방조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얘는 어디가 했냐? B 유통기획에 열쇠를 가지고 이제 가서 다른 것을 한 거죠. 그때 보면 B 유통상사 컨테이너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 서랍에 들어있던 현금 500만 원을 꺼내 주머니에 넣고 급히 나오다가 B 유통상사 직원 병이 퇴근하면서 잊어버리고 끄지 않은 석유난로를 실수로 발로 차 넘어뜨리는 바람에 불길이 바닷 카페에 옮겨 붙게 됐다. 이때 이제 얘가 방조한 행위 관련돼 가지고 얘는 A 유통기획의 어떤 열쇠하고 금고 번호를 알려줬는데 얘가 이 행위를 하지 않고 B 유통 상사에 들어가 가지고 무슨 행위를 했을 때 얘 방조 행위가 얘 범죄 행위의 결과에 실행 행위에 인과관계로 연결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논점이라는 거죠. 뭐 관련돼 가지고 의뢰 재책만 논하면은 을은 갑에게 그 A 유통기획 컨테이너 사무실에 있는 금고의 위치와 열쇠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알려주었는데 갑은 B 유통기획 컨테이너 사무실에 침입하여 야간 주거 침입 절도를 범하였다. 이때 을의 방조 행위가 갑의 실행 행위의 원인이 되었는지 그 인과관계가 필요한지 여부를 논하고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를 논해야 되냐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학설을 보시면은 184페이지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냐 관련되면 필요설, 불효설, 판례는 필요설 입장인 것 같다. 근데 필요설이 타당하다. 그 정도로 여러분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필요했을 때 그럼 결과야기설이냐 아니면 기회증대설이냐. 여기서 결과야기설이라는 건 일반적 인과관계 충분하냐 아니면 강화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냐 하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강화된 인과관계까지 요구한다. 요 학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의뢰 재책을 보면 사안에서 을에게는 물리적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갑의 실행행위와 인과관계는 부정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 불효설에 의하면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방조 보면 되고 필요설 내지 여기 보면 기회증대설 뭐 필요하더라 할지라도 필요설 내지 기회증대설에 의하면 을의 방조행위와 갑의 실행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인정된다 할지라도 기회증대설 입장에서는 뭐예요? 어떤 범행의 기회를 증대시켜야 되는데 범행 기회의 증대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방조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19년도에 나왔던 요 논점 관련돼 가지고는 뭐 그런 논점 정도 뭐 의뢰 재책 관련돼 가지고 방조행위의 인과관계를 뭐 15점씩이나 배점했는데 15점씩 배점될 문제는 아니었지만은 뭐 6, 7점짜리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6년도 모의사도 비슷한 게 나왔어요. 그 16년도 모의사도 보면은 거기 여러분들 보면은 위추측 부분은 갑은 이런 방법으로는 A에게 진 많은 빚을 갚을 수 없으니 차라리 A를 죽여 채무를 면하기로 심하고 친구 병을 찾아가 자신의 처지와 계획을 설명한 후에 범행에 사용할 엽총을 빌렸습니다. 자, 갑은 친구한테 뭘 했어요? 친구 병한테 관련돼가 여기서는 이제 갑은 친구 병한테 이제 여기서는 을이 아니라 친구 병이었죠. 병이었는데 얘한테 자기 사정을 얘기하고 엽총을 빌려요. 얘는 사정을 알고 법총을 빌렸죠. 이건 결국 살인에 대한 방조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살인에 대한 방조로 평가할 수 있는데 갑이 가가지고 이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A를 살해하려고 했는데 A를 살해하려고 인정했는데 이때 엽총을 쏴준 게 아니라 엽총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칼을 사용했다. 그랬을 때 얘가 엽총을 빌려준 행위가 갑이 A를 죽인 살인 행위에 방조 행위로서 인정될 수 있겠냐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결국 관련돼 가지고 그 병의 행위 관련돼 가지고 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결국 칼로 죽인 행위 관련돼 기회를 증대시킨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는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관련돼 가지고 뭐 요 케이스는 쟁점 보면은 그 갑이 이제 A를 채무 면탈 목적으로 살해했는데 채무 면탈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강도 살인이 되냐 단순 살인이 되냐 하는 논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갑의 죄책 관련돼 가지고 얘 죄책 관련 강도죄에서 설명할 거고 결국 이제 그것은 강도 살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채무 면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채무 면탈은 뭐 상속인이 채무 면탈 관련돼 가지고 그 채권을 알고 있으면은 면탈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 살인죄만 성립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병의 죄책 관련돼 가지고
병은 갑이 A를 살해한다는 정을 알면서 갑에게 살해 도구로 엽총을 빌려줬어요. 근데 살인죄 방조행위 해당하는데 실제로 갑은 뭐다? 엽총을 사용하지 않고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칼로 사용해가지고 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방조범 성립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느냐 관련된 인과관계 성립이 필요하다. 불효설, 필요설 대립한다면 판례는 뭐 인과관계 필요로 하는 견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인과관계 내용 관련돼가 결과 야기설, 기회 증대 들인데 결과 야기설은 일반적인 정범에서의 인과관계면 충분하다라고 보는 경우고 기회 증대는 그것보다 좀 높은 인과관계를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뭐 결과 야기설 관련돼 가지고 그 결과 야기설보다는 기회 증대설, 결과 야기설에 의할 때면 방조범의 성립 범위를 무한히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회 증대설이 좀 더 타당하다 그렇게 보고, 기회 증대설에 의하면은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엽총을 빌려줬는데 엽총을 사용하지 않고 칼을 사용한 것만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그 인과관계에 인정되지 않고 인과관계에 인정된다 할지라도 보다 기회가 증대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방조범 처벌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병은 무죄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논점들을 정리하면서 방조범의 인과관계 문제도 제가 보니까 뭐 시중 교환 다른 뭐 교재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의외로 출제자들이 굉장히 많은 배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조범의 인과관계 문제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살펴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방조범 관련된 사례를 마치고 이제 정범과 공범에서 마지막 문제인 공범과 신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범과 신분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예외인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자꾸 혼동하고 그걸 까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범과 신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33조가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먼저 원칙적으로 생각해 놓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은 33조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33조에 따른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봐둬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제가 이제 187페이지에 공범과 신분을 적어놨는데 형법 33조의 해석론의 쟁점 그래가지고 뭐 공범과 신분 33조 그래가지고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된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 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형으로 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런 규정이 33조에 있는데 없다면 어떡하고요? 만약에 33조에 따른 공범과 신분 규정이 없다면은 신분이 없는 공범자들은 어떡합니까? 처벌 안 받아요? 아니죠. 공범 종속성의 원칙에 따라서 그냥 종속해서 신분범에 종속해서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 이해되는 게, 자, 거기 첫 번째 줄을 보면 공범 종속성의 원칙에 따르면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 비신분자는 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하고 그 결과 신분자인 정범에게 인정되는 일신 연속적 사정은 모두 비신분자인 공범에 대해서도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게 원칙 규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정범이 있어요. 뭐 정범이 있고 여기 공범이 있습니다. 공범이 있고 얘가 신분범이에요. 얘는 비신분범입니다. 비신분범이에요. 자, 얘가 어떤 정범의 신분범으로 정범이 성립했다. 근데 얘가 여기에 가담을 했어요. 가담을 했으면 얘는 비신분자지만 뭐요? 가담한 대로 가담했으면 얘는 공범 종속성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공범은 종속해서 성립한다 그랬죠. 공범 종속성의 원칙에 의해서 정범에 해당할, 얘가 만약에 공무원이 뇌물죄를 범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신분이 있는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죠. 자, 신분범인 뇌물죄를 공무원이 범했어요. 그럼 거기에 가담한 비신분자, 일반인이 거기에 가담했다면 어떻게 해요?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면 뇌물죄 공동정범이 되는 거고, 교사범이나 방조범으로 가담했던 뇌물죄 교사범 방조범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범 종속성 원칙에 따라 가지고 얘는 뭐요? 얘는 무조건 얘한테 종속해 가지고 성립한다는 거죠. 자, 그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인데 우리 형법은 이 원칙대로 하면은 얘한테 너무나 무거운 형벌이 가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원칙 규정에 대신해 가지고 우리가 뭘 두고 있는 거다? 이것 대신해 가지고 우리가 33조라고 하는 법조문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3조는 공범 종속성의 일반 원칙을 신분범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고유한 해법을 입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3조의 문제가 해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33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33조가 없으면 뇌물죄, 그 술해죄 가공한 방조범이랑 교사범 어떡합니까? 술해죄 교사범, 술해죄 방조범을 성립한다는 거 그냥이요. 만약에 업무상 배임죄가 이중신분범이죠. 그러니까 뭐 업무상 배임죄는 부진정 신분범, 배임죄는 신분범, 업무상 배임죄는 부진정 신분범이라 하는데 업무상 배임죄나 배임죄가 성립했을 때 정범이 거기에 가공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33조가 없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면 업무상 배임죄 교사범으로 처벌하는 거고 성립해서 처벌하는 거고 일반 배임죄가 성립하면 일반 배임죄 교사범이나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얘의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지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33조에 따라 가지고 나눠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33조는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본문과 단서로 구별되어 있죠. 자, 그 33조에 관련된 판례와 해석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거기 보는 것처럼 33조 본문과 단서로 구별되어 있는데 33조 본문을 보면 신분관계로 성립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 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분관계로 성립할 범죄가 과연 진정신분범을 말하냐, 부진정신분범을 말하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거기에 가공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가공한 비신문자는 그냥 전 3조의 규정을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의 형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본문과 관련돼서 본문은 연대성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문은 신분범에 대해서 누군가가 가공했다면 가공해서 같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에 있어서의 연대성을, 그 다음에 단서는 처벌에 있어서 개별성을 갖다가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처벌의 개별성, 과형의 개별성을 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3조 본문을 33조와 관련돼 가지고 33조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처벌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얘 처벌 범위를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얘 처벌 범위를 낮추기 위해서 신분범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립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처벌에 있어서 과형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33조 본문의 33조의 입법 취지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과형 개별화설인 판례 입장이 타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판례 본문 단서 구별설은 본문에 있어서는 이 본문은 뭐다? 본문은 진정신분범의 성립과 과형, 그 다음에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성립과 과형을 논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다수설적 입장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 33조가 없을 때 말하는 본문을 33조가 없을 때 생각될 수 있는 원칙적인 내용과 별 연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만 해석이죠. 그럼 그런 규정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이런 원칙적 규정을 갖다가의 문제점, 얘 공범의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막고자 했던 33조와 관련돼 가지고 신분의 종속성, 연대성을 말하고 단서는 과형의 개별화 아니면 처벌의 개별성을 말하는 과형 개별화설이 좀 더 타당한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견해에 의하면 본문은 뭐예요? 결국 진정신분범, 부진정신분범의 성립은 종속해서 연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근데 처벌은 이제 부진정신분범에 있어서는 개별화해가지고 처벌하는 거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부진정신분범의 과형만을 단서가 독특하게 규정한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8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보면은 결국 본문 단서 구별설, 과형 개별화설이 있는데 본문 단서 구별설이 좀 다수설적 입장이고 과형 개별화설이 판례 입장이자 소설적 입장인데 여러분들은 이 공범과 신분에 관련된 33조 규정은 판례 입장인 과형 개별화설에 따라 가지고 지금부터 정리를 해놓는 게 맞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사령 문제를 쓰기가 수월해요. 근데 이론적으로 볼 때도 과형 개별화설이 좀 더 타당한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로 정리하고 그러면 답안을 작성할 때 어떻게 하냐. 물론 여러분도 거기 보면 위법신분, 책임신분 구별설이 있습니다. 33조 본문의 신분은 위법신분이고
그다음에 종속성을 규정한 거고, 그다음에 33 단서의 신분은 책임 신분으로 신분의 비종속성을 규정한 거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 이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위법 신분과 책임 신분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느냐?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구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주장하신 분이 제 지도교수님의 지도교수님 정도 되시는 분이 주장하셨지만은 실제로 국내에서 많은 제자들이 따라가지 않고 있어요, 이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견해가 있다는 정도만 내용까지도 필요 없고 이런 견해도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이해하면 되고, 실제 답안 작성할 때는 33조의 해석 관련돼 가지고 본문 단서 구별설 또는 과형 개별화설의 대립이 있는데 과형 개별화설이 타당하다 하는 정도로 정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형 개별화설을 타당하다는 근거를 대야죠. 여러분들이 33조 해석 관련된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33조를 좀 더 과형 개별화설로 해석하기 위한 근거들을 대야 되는데, 근거들 관련된 제가 그 밑에 검토 부분에 써놨습니다. 형법 33조 본문은 신분의 종속성을 선언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단서는 가중적 신분의 경우에는 과형의 개별화를 선언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과형 개별화설이 타당하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처럼 33조 본문은 뭐다? 본문은 신분의 연대성, 종속성을 말한 거다. 신분의 종속성, 연대성을 말한 거고, 단서는 뭐다? 단서는 부진정 신분, 가중적 신분에서 처벌의 개별성 아니면 과형의 개별성을 갖다가 우리가 선언한 것이다. 그러므로 과형 개별화설이 타당하다 하는 정도로 정리해놓고 판례에 따라 가지고 결론을 맺으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33조에 관련된 해석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뭐예요,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비신분자가 신분자한테 가담한 경우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33조에 관련된 얘기는. 자, 얘는 기본적으로 뭐다? 얘는 신분자가 있을 때 비신분자가 신분자한테 가담한 경우에는 33조에 따라 가지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업무상 배임죄다. 그럼 쉽게 말하면 신분자가 업무상 배임죄가 됐어요. 업무상 배임죄가 되면 얘는 어떻게 돼? 비신분자인? 얘는 33조에 업무상 배임죄는 기본적으로 그 부진정 신분범이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 때 이 신분자에 대해서는 비신분자가 교사범이다. 그러면 업무상 배임죄의 교사범이 성립은 이렇게 하고, 신분의 연대성, 종속성 때문에 그 업무상 배임죄의 교사범으로 성립한다는 거예요. 근데 처벌은 부진정 신분범에 있어서는 뭐다? 처벌에 있어서는 과형에서는 개별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얘는 처벌은 배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한다는 거죠. 배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한다. 이것이 판례 입장이다. 과형 개별화설의 입장이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건 비신분자가 신분자한테 가담한 건데, 그러면 비신분자가 범행을 하는데 여기에 신분자가 가담한 경우, 이와 관련돼 가지고 규정이 있냐는 거예요. 규정이 없다는 거죠.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학설에 맡겨 있다는 겁니다. 자, 학설에 맡겨 있는 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런 규정이 없다는 건 원래 원칙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칙대로 보면은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담한 경우나 이렇게 가담한 경우나 다 원칙적으로 본다는 거죠. 자, 원칙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학설에 따를 때는 이런 원칙을 따라야 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33조에서 본문은 못 쓰더라도 단서는 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왜냐면은 단서가 뭐라고 돼 있어요? 단서가 돼가지고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이때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정범이냐 공범이냐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신분자냐 비신분자냐 따지는 게 아니라 경중만 있으면 33조 단서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해서 처벌한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학설은 공범 종속성의 원칙성, 원칙론으로 가자는 견해와 33조
단서를 적용하자는 견해. 요 두 가지가 대립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판례는 뭐다? 판례는 이걸 적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33조는 기본적으로 비신문자가 신문자한테 가담한 경우지만 이렇게 신문자가 비신문자한테 가담한 경우보다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학설에 의할 때는 공범 종속성의 원칙론 이것으로 따지자는 견해가 있고, 아니다. 비록 규정이 없다고 했지만 33조 단서의 규정은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런 경우도 적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글로 가자라고 하는 견해 두 가지가 대립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 이때까지 본 시험에는 주로 이제 비신문자가 신문자한테 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이 비신문자가 신문자가 비신문자의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 특히 이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도박죄라든가 이런 데 상습성 있죠.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 상습성이 없는 사람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관련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얘가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 상습성이 없는 사람한테 범죄를 교사했어. 그럼 얘는 상습 교사가짜가 될 거냐, 아니면 그냥 일반 범죄의 교사범이 될 것이냐, 신분이 없는 사람의 교사범이 될 것이냐, 그런 논의가 있는데, 주로 이제 최근 들어서 모의고사를 보면은 모의시험에 관련돼 가지고는 그 정도의 내용들이 계속 논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87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 187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 33조 해석에 관련된 거, 비신문자가 신문자한테 가담한 경우도, 그 다음에 18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뭐다? 18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신분자가 비신문자한테 가공한 경우를 말하는 거다. 그 때문에 진정신분범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진정신분범이 문제되는 경우는 별로 문제되지 않죠. 왜냐면 여러분 거기 예를 드는 것처럼 공무원인 갑이 공무원 아닌 을을 교사해가지고 A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았어요. 이때는 33조 적용되지 않죠. 아예. 이건 뭡니까? 이때는 그냥 을은 무죄야. 근데 이제 갑은 뇌물죄의 간접 정범이 되는 거죠. 뇌물은 공무원이 받는 것이지 일반인이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무원인 갑이 공무원이 아닌 을을 교사해가지고 뇌물을 받도록 했다. 그것은 결국 뭐다? 을은 무죄가 되고 갑은 뇌물죄의 간접 정범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진정신분범이 문제되는 케이스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부진정신분범이 문제되는 케이스가 많고, 부진정신분범이 문제되는 경우도 특히 가중적 신분범 사례와 관련된 부분이 좀 문제될 수 있다. 왜냐면 이 부분에 보통 판례가 없으면 잘 논의만 있고 판례가 없으면 시험 문제 나오기 힘든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가중적 신분범 사례에서 판례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 보면 갑이 친구 을로 하여금 자신의 아버지 A를 살해하도록 교사했어요. 자, 이 케이스를 보면은 요걸 좀 지우고 보면은, 자, 요걸 지우고 나서 보면, 자, 신분자, 즉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이제 교환해 보면 갑이 친구 을로 하여금 자신의 아버지 A를 살해하도록 했다. 이 신분자가 을한테 살인을 교사한 겁니다. 근데 누굴 살해했냐? 을의 부, 갑의 부죠. 갑의 부를 살인하도록 교사했습니다. 자, 얘는 뭐 비신분자냐? 얘는 그냥 살인죄예요. 근데 교사를 했는데 신분자인 얘는 자기의 직계 존속을 갖다가 살해하도록 교사했기 때문에 직계 존속에 대한 살해 교사가 되냐, 살해 교사가 되냐, 아니면 그냥 살인죄 교사가 되냐는 겁니다. 보통 살인죄가 되냐, 존속 살인죄 교사범이 되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 거기 보는 것처럼 33조 단서를 적용하자는 견해는 뭐예요? 아까 여기 제가 좀 지웠는데 33 단서보다 먼저 두 번째는 공범 종속성의 일반 원칙설에 의하자는 겁니다. 자, 정범인 얘가 뭐가 성립하는 거예요? 을의 아버지 중에 아니라 갑의 아버지 죽이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일반인 죽인 거야. 그러면 공범 종속성의 원칙론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원칙론에 의하면 을은 뭐가 된다? 을은 그냥 보통 살인죄가 되는 거죠. 보통 살인죄가 되는 거고, 얘는 뭐예요? 그러면 얘는 얘한테 종속하는 거기 때문에, 교사범이기 때문에, 정범에 종속하기 때문에 종속하는 얘는 보통 살인죄 교사범이 성립하는 겁니다. 이게 원칙론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판례는 뭐냐? 우리 판례는 이제 뭐 학설 중에는 이때는 33조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33조 단서에는 신분으로 인해서 형의 경중이 있다 그랬지, 그것이 신분이 비신분자가 이렇게 가공한 경우나 여기 가공한 경우를 따로 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서는 뭐야? 본문은 분명하게 명문으로 돼 있죠. 명문으로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라고, 가담한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단서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아까 이제 반대인 경우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도 33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33조 단서 적용설은, 얘는 뭐예요? 을은 그냥 원래가 보통살인죄예요. 보통살인죄인데 과형은 개별하기 때문에 얘는 뭐 처벌 관련돼 가지고 얘는 결국 존속살인죄에 교사모임 성립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판례 입장을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고, 이것이 이제 도박죄에서 상습성이라든가 상습범에 있어서 상습성 문제 논할 때 똑같이 볼 수 있다.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뭐 감경적 신분 사례 있는데, 이때는 33조 적용을 한다는 견해, 그 다음에 이제 뭐 적용을 하더라도 책임이 개별화해야 된다는 거, 과형이 개별화해야 된다는 거, 공범 종속성이 일반 원칙에 따라가야 된다라는 견해들이 대립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판례가 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부진정 신분범이 문제되는 사례에서 가중적 신분범 사례라고 하는 요 케이스는 판례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요 케이스를 갖다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변호사 시험에는 변호사 본인 시험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죠. 33조가 관련돼 가지고. 근데 이제 관련돼 가지고 17년도 6회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 보면 이건 의뢰 제책인데, 기본적으로 이 17년도 6회 시험을 잠깐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갑이 아파트 입주자 회장이죠. 아파트 입주자 회장이에요. 회장이고, 을이 얘한테 방조를 해요. 근데 갑이 무슨 죄냐? 얘가 관련돼 가지고 업무상 배임죄와 배임수재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 업무상 배임죄는 뭐예요? 부진정신문범입니다. 배임수재죄는 뭐예요? 이거는 부진정신문범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을에 관련돼 가지고 방조했다는 건 뭐다? 미추칭에 방조한 거죠. 그 문제 보시면은, 을은 갑을 도와주기 위해 A와 갑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했다. 이것이 이제 갑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방조했다는 겁니다. 방조했다는 건데, 갑은 업무상 배임죄, 배임수재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얘가 방조했기 때문에, 얘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면 방조한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33조 단서가 적용돼 가지고 얘가 성립하는 건 그 과형 개별회사 입장일 때는 얘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배임죄 방조범이죠. 결국은 다 방조범이 성립하고 배임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된다. 이게 이제 의뢰 대책이라는 겁니다. 이게 33조 적용 문제고, 그다음에 배임수재죄는 신분범이 예를 들면 그냥 배임수재죄 방조범이 성립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변호사 시험 17년도 문제는 그 을한테 어떤 쟁점이 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두 가지 쟁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갑의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종범의 성립 가능하냐? 성립 가능한데, 중요한 건 이렇게 성립된다. 과형 개별회사 입장에서. 그다음에 이제 배임수재죄에 대한 종범 성립 여부도 가능하다. 단순히 배임수재죄의 종범으로 성립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사례형 문제를 보면은 결국 그 189페이지 맨 위에 보면 형법 33조의 적용이라는데, 33조 적용 중에서 이거는 이제 진정신분범이냐 부진정신분범이냐 문제를 논해야 되고, 부진정신분범이다. 그렇기 때문에 33조를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관련돼 가지고 거기 학설은 본문단서 구별설, 과형 개별화설, 유업신분, 책임신분 구별설이 있는데, 판례는 과형 개별화설 입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밑에 제가 칼라 프린터 하신 분들은 제가 파란색을 써놨는데 앞에 있는 내용 그대로 써놓은 거죠. 33조 본문은 신분의 종속성을 선언한 것이고,
단서는 형사처벌의 합리화를 위해 신분의 효과가 비신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특히 가중적 신분의 경우에 과형의 개별화를 선언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해석해야 하므로 판례 입장인 과형 개별설이 타당하다. 이 길게 써놨는데 여러분들 답안 시스템은 간단하게 33조 본문은 신분의 종속성을, 33조 단서는 부진정 신분범에 있어서 과형의 개별화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판례 입장인 과형 개별화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잘 놓으시고 판례에 따를 때 결론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비신분자가 신분자한테 가공한 경우였습니다. 그 다음에 14년도 문제를 보시면은 14년도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분들 보면 상습 도박죄와 관련돼 가지고 나온 문제인데 그 14년도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갑이 제가 이제 전략해 놓은 부분은 갑이 사촌 동생이 을을 데리고 이제 도박장을 개설했죠. 도박장을 개설해 놓고 갑이 이제 그 평소 알고 있던 병등 도박꾼들을 연락해 가지고 자기 도박장으로 이제 불러 모은 겁니다. 그렇게 된 사건 관련돼 가지고 결국 도박 행위를 한 갑을병의 죄책은 어떻게 되냐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병의 죄책인데 병은 상습 도박의 전과가 있는 자로서 갑의 도박장에서 도박을 했으면 상습 도박자가 성립해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 기본적으로 이 케이스는 도박장소 개설자가 성립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뭐다? 병을 불러들여 가지고 병에게 도박을 교사했어요. 그래서 얘가 실제로 이제 여기 와가지고 뭐 이게 갑이 장소 개성한 도박 장소다. 그럼 얘가 여기 와서 이제 도박을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얘는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분범이죠. 신분범에 대해서 비신분자가 가공했을 때 얘는 무슨 자가 된다? 병은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 도박을 했기 때문에 상습 도박자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의 재측은 상습 도박자가 성립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갑과 을이 얘한테 병을 불러가지고 도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도박을 교사했는데 갑과 을은 그럼 상습 도박죄의 교사범이 되냐 아니면 그냥 단순 도박죄의 교사범이 되냐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그 33조 적용이 문제되는데 뭐 판례 입장에 의하면 갑은 상습 도박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얘가 상습 도박죄이기 때문에 33조 본문과 단서의 입장에 의하면 성립은 어떻게 돼요? 성립은 기본적으로 상습 도박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서에 의해서 과형은 도박죄의 교사범의 형을 처벌한다. 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의뢰자식 관련돼 가지고 뭐 도박 방조죄 같은 게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관련돼 가지고 비신분자가 신분자한테 가담하는 거에 나오는데 모의시험 문제는 이게 우리가 모의시험 문제는 신분자가 비신분자한테 가공한 경우,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 시험 문제지 2019년도 시험 문제인데 굉장히 쉬운 것 같고 해설도 쉬웠어요. 근데 뭐 배점은 너무 많이 돼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깝깝해하고 좀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33조는 비신분자가 신분자한테 가담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작년 19년도 모의시험에 나왔던 일문에 나왔던 거는 신분자가 비신분자한테 가공한 경우예요. 자, 거기 보면 갑은 뭐 5월 10일 날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했고, 그 다음에 6월 10일 날 갑은 6월 10일 날 A가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서 A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A에게 그 부동산 중개업소 사무실을 도박 장소로 사용케 하면서 화투를 제공했어요. 자, 갑은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고 A는 도박의 습벽이 없었습니다. 자, 결국은 뭐냐? 갑은 여기 보면 이제 그 A가 도박을 뭐 교사했죠. 근데 얘는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관련돼가지고 얘가 이제 5월 10일 날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상습성이 있기 때문에 도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다? 그 부분은 상습 도박자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10일 날 도박은 그 행위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 속성이기 때문에 신분에 해당하고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기 때문에 상습 도박자를 구성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박을 교사했다 그랬는데 교사보다 이제 방조다. 여기서 이제 도박을 자기 장소를 대여했기 때문에 빌려줬기 때문에 도박 방조다. 도박을 방조했는데
방조형이 아니라 단순 도박 얘가 신분이 없는 사람인데 단순 도박 방조냐 아니면 상습 도박 방조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거기 이제 보시면은 6월 10일 날 도박의 방조는 신분이 있는 자가 그러한 신분이 없는 자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로서 이에 대해서는 33조 적용 단서 적용설과 공범 종속성의 일반 원칙설이 대립한다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일반 원칙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얘는 뭐예요? 얘는 기본적으로 도박을 했기 때문에 얘는 단순 도박죄야 그냥. 자, 단순 도박죄고 얘가 단순 도박죄면 단순 도박을 방조한 얘는 뭐예요? 공범은 종속성에 의하면 종속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단순 도박죄에 방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얘가 단순 도박죄를 할지라도 이 상습성에 관련돼 가지고는 공범 종속성의 일반 원칙이 아닌 33조에 적용한다는 건 어떡합니까? 33조 단서가 적용되죠. 단서가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뭐다? 얘는 단순 도박죄지만 단순 도박죄가 성립하지만 얘는 상습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상습 도박 방조죄가 성립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판례의 입장이고 이거는 이제 학설의 입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보면 종속성 내지 그 두 개의 원칙이 대립하는데 종속성의 일반 원칙에 따라 도박 방조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33조 단서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로 할 뿐 신분이 공범과 정범 누구한테 있는지 불문하므로 32조에 대한 특별 규정이 33조 단서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제 판례 입장이죠, 이런 게. 사안에서는 33조 단서에 따르면 갑은 상습 도박 방조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범 종속성 일반 원칙에 따르면 단순 도박죄 방조. 그다음에 33조 단서를 적용하면 상습 도박 방조가 성립한다. 그다음에 상습 도박 방조죄는 무거운 상습 도박죄에 포괄하여가 흡수되기 때문에 포괄하여 상습 도박죄가 일제로 성립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신분자가 신분자가 비신분자한테 가공한 경우 굉장히 요새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19년도에 나왔고 18년도에도 모의 시험이 계속 나왔어요. 이제 올해 시험에는 본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앞으로 신분범 관계가 나오면은 이런 부분이 이제 모의고사에도 벌써 2번이나 연속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두면은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년도 문제는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신문자가 비신문자한테 가공한 경우인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모해 목적 위정죄에서 목적범에서 목적이 과연 신분범에서 말하는 신분이냐와 관련돼 가지고 논란이 된 케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분범에서 신분이라는 건 뭡니까? 신분에서 신분이라는 건 행위자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행위자 속성과 관련된 요소예요. 근데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뭡니까? 이건 행위자와 관련되어 있지만 행위자 요소가 아니라 행위 요소죠. 주관적 구성권 요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그 18년도 문제는 그렇고 16년도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된 케이스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리고 여기서 정범이 여기 보면 정범이 을이죠. 그 무투자 검사 을은 탈영법 영업 수사하던 을의 탈법 영업을 수사하던 검사 S는 갑이 을로부터 그 1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을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자 을의 첫 정으로부터 갑의 협박 때문에 100만 원을 주었다는 얘기를 을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을 받아 조서에 기재한 후 갑을 기소했습니다. 자, 관련돼 가지고 이 정이 법정 진술이죠. 뭐 증인으로서 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보면 보지도 않았던 사실에 대해서 자기 남편인 을이 갑으로부터 뭐 핍박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협박을 받아가지고 100만 원을 주었다는 얘기를 을로부터 들었다. 뭐 그런 얘기를 자기가 이제 증언을 합니다. 근데 그게 위증이라는 거죠.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받은 사실이 없는데. 자, 이 증인으로서 위증을 했는데 얘한테는 뭐다? 얘한테는 그냥 모해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위증을 시킨 이 을이라고 하는 정의 남편인 을이 여기다가
위증을 교사했어요. 교사했는데 위증 교사는 얘한테는 뭐다? 을은 갑이 자꾸 자기를 괴롭힌다는 생각에서 갑을 괴롭힐 목적으로, 갑을 갖다가 혼내줄 목적으로,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위증을 갖다가 교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있었다? 뭐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단순 위증죄가 되는데 얘는 위증을 교사한 게 단순 위증죄의 교사범위 되냐, 아니면 뭐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의 목적 위증죄의 교사범위 되냐 하는 것이 논란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목적을 그냥 쉽게 보면 목적은 행위자 관련 요소가 아니라 행위 관련 요소이기 때문에 신분범에서 말하는 신분이 아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쉽게 끝나요. 근데 판례는 어떻게 했냐? 판례는 이때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신분범에서 말하는 신분과 같은 것이다 라고 판단해버려가지고 이거를 뭐의 목적 위증죄의 교사범으로 처벌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거기 보면 관련돼가지고 정의 위증죄 성립 여부와 얘는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자기의 주관적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본 적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위증죄가 성립하는 건 문제가 없고, 얘한테 뭐의 목적이 있을 때 단순 위증죄 교사범위냐, 뭐의 목적 위증죄 교사범위냐와 관련돼가지고 문제되는데, 193페이지에 의뢰제책 보면은 위증죄는 진정 신분범위와 을이 정에게 위증을 교사한 행위는 33조 본문에 을을 위증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의 목적이 과연 신분이냐.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신분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의 목적 위증죄는? 이거는 이중신분이 내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부진정 신분범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뭐의 목적일 때 목적이 신분이 아니라 보면 그냥 단순히 진정 신분범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뭐의 목적이 33조의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하는 데 가지고는 뭐의 목적이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극소수도 있었는데, 판례는 뭐다? 판례는 모해 위증죄의 모해 목적이 범인의 특수한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이를 33조의 신분관계에 속한다고 봐버린 겁니다. 그렇게 봐버렸지만 실제로 목적은 뭐다? 신분적 요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 194페이지에 보면은 적용 및 소개를 가지고 이 판례를 비판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었는데, 모의 목적은 33조 소정의 신분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을의 죄책에 관해서는 공범 종속성의 원칙 및 제33조 본문에 하여 그냥 위증죄의 교사범위 성립할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판례처럼 보면 어떻게 돼요? 판례처럼 보면 모의 목적이라는 게, 이 모의 목적이 신분범이 되면 위증죄는 신분범이고 모의 위증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진정 신분범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33조 단서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 목적을 신분범이라고 볼 때는 거기 보는 것처럼 부진정 신분범에서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33조가 당연히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또 문제되는 거죠. 왜냐면 얘는 뭐예요? 얘는 비신분자고, 모의 목적이 없으니까 비신분자고, 그 다음에 모의 목적이기 때문에 얘는 신분자다. 신분자가 비신분자한테 가공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말했듯이 신분자가 비신분자한테 가공한 경우에 있어서 공범 종속성의 원칙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33조 단서를 적용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판례 입장은 33조 단서를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복잡하게 사안을 다뤄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공범과 신분에 관련된 부분들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정범과 공범의 이론을 우리가 다 정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범과 신분에 관련돼 가지고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은 원칙이 뭐다는 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은 뭐다? 원칙은 33조가 없었다면 공범은 정범에 종속해서 성립하는 거예요. 얘가 신분범이었다. 비신분자가 가공했다. 그럼 비신분자는 이 신분범에 종속해서 성립한다는 겁니다. 얘가 신분범인데 비신분자가 가공했다 그래가지고 비신분자도 신분범으로 처벌하면은 얘는 너무 무겁잖아요. 형벌이.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33조로 뒀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3조 해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보고, 만약에 신분자가 비신분자한테 가공한 게 어떡하냐? 그것도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 범죄, 얘는 그냥 성립하는 대로 종속해서 성립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33 단서가 문제가 있는데, 33 단서는 신분이 정범한테인지 공범한지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신분자가 비신분자한테 가담한 경우라도 33조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은 공범과 신분에 관련된 특별한 논점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풀어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정본과 공문의 이론을 마치고 뭐 항법 총칙분에서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 남는 게 이제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인데, 이건 뭐 쉬었다 하지 않고 쭉 연결해가지고 한 번에 해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규환 195페이지에 보면 뭐 죄수론과 경합론 나오는데, 죄수론 문제는 일죄냐, 이죄, 뭐 수죄냐,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되고, 일죄일 때 이제 그것이 뭐 어떻게 일죄가 되고 수죄일 때 어떻게 되냐, 그런 문제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경합론에 있어서 이제 객관식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오는데, 사례형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 보면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 경합의 의의를 보면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독자적인 두 개의 범죄, 즉 A 범죄와 B 범죄가 이들 범죄가 각각 부분적 행위 동일성이 인정되는 제3의 범죄에 의하여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이론. 이게 연결 효과인 상상적 경합이에요. 즉 A 범죄가 있고 B 범죄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C라는 범죄가 있는데, 얘네 둘은 뭐예요? 얘네 둘은 실경입니다. 만약에 실경인데, 얘하고 얘는 뭐다? 얘하고 A 범죄와 B 범죄는 상경이 되고, 얘도 상경이 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얘 범죄가 A 범죄와 B 범죄를 실경으로 먼저 처리한다면은, 실경으로 처리할 때 이 C 범죄가 얘하고 상경이고 얘하고 상경이면 얘 둘을 실경으로 처리할 때 결국 C 범죄는 뭐예요? 두 번 평가받는다는 거죠. 자, 이 범죄는 상경, 이 범죄는 상경이야. 근데 이 범죄랑 이 범죄는 실경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이 범죄와 관련돼 가지고 한 번 평가받고, 이 범죄와 관련돼 한 번 평가, 두 번 평가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얘 전체를 상경으로 처리하자. 이게 이제 이런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이라고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은 인정해야 되냐, 부정해야 되냐 논란이 있었는데, 독일에서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우리 형법상으로는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부정하는 게 타당하고 논리적으로 맞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상상적 경합에 있어서 그 행위의 단일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행위가 하나인 경우만을 말하기 때문에 연결효과 부정론을 연결효과의 상상적 경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 판례가, 자, 공문서, 이게 예를 들면 공문서 위조죄, 그 다음에 위조 공문서 행사죄, 그리고 이 C란 범죄를 수뢰 후 부정처사죄, 수성죄로 봤을 때, 자, 일반적으로 문서죄에서 위조죄하고 위조행사죄는 우리 판례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판례에 의하면 실체적 경합이라는 겁니다. 학설은 상상적 경합이라 보는 학설도 굉장히 많은 반면에, 판례는 문서 위조죄하고 위조 문서 행사죄는 뭐다? 실체적 경합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게, 어떤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나서 공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위조한 공문서를 전달해 줬어요. 그 다음에 그런 수뢰 후에 그걸 부정처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됐을 때, 이렇게 보면 A 범죄와 공문서 위조와 수뢰 후 부정처사는 상경, 위조 문서 행사죄와 얘도 상경, 전체는 실경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 실경으로 보면 결국 무거운 형벌이 얘가 무거운 형벌인데 두 번 평가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판례는 어떻게 보자? 판례는 그냥 전체를 상경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이게 상경으로 처리하자는 게 그냥 판례 입장이에요. 근데 판례 입장을 연결효과의 상상 경험을 인정하는 거냐, 부정하는 거냐 논란이 있는데, 연결효과의 상상 경험은 부정하는 게 타당하다, 인정할 수 없지만은, 이런 불합리한 점이 생길 때는 전체를 그냥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을 해가지고 이 시범죄에 대한 두 번의 평가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보는 것처럼 연결효과 부정론은 서로 다른 행위에 의하여 한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연결효과 이론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부정할 때는 어떻게 되냐? A죄와 C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B죄와 C죄를 상상적으로 놓는 이 양자를 실체적 경합으로 엮어야지만
C죄에 대한 이중평가를 피하기 위해 A죄와 B죄를 실경으로 파악하여 가중한 형을 정한 후에 그것과 상상의 경합관계에는 C죄와 비교하여 중한형으로 처벌한다는 거죠. 자, 이걸 부정한다는 어떻게 해요? 얘가 실경이기 때문에 얘 둘을 먼저 합친다는 겁니다. 합치고 나서 얘랑 상상의 경합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건형으로 처벌하면 된다. 이게 이제 연결효과를 부정하는 경우고, 연결효과 인정론은 이 두 번 평가받기 때문에 전체를 그냥 상경으로 처벌하면 얘가 가장 무거운 형벌이기 때문에 그냥 얘 범죄 하나로 처벌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그렇게 이제 보자는 것이 효과 인정인데, 판례는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런 경우에 상경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거기 멍청 예비군 중대장인 피고인이 그 소속 예비군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그가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처럼 허위 내용의 중대학급 그 편성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사건에서 전체 범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판례는 이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변호사 시험에는 아직 미출제되는데 옛날 모의고사에 하나 출제된 게 뭐 이런 문제죠. 결국 관련돼 가지고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 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그다음에 뭐 쭉 관련돼 가지고 허위공문서 작성죄, 이건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뭐 공문서 위조죄와 위조공문서 행사죄, 그다음에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와 수뢰후 부정처사죄의 죄수 관계 관련돼 가지고 요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결국 상경으로 해결한다 하는 것이 이제 판례의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4년도 모의시험 문제는 문서에 관한 죄에 가서 여러분들이 문서에 관한 죄를 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건데, 결국 핵심적인 쟁점, 여기서 핵심적인 쟁점은 결국 그 상상적 경합, 연결 효과인 상상 경험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로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고, 특히 197페이지에 그 197페이지에 죄수 및 소결에서 연결 효과인 상상적 경합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판례 입장에 의하면은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정리하면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다. 요 정도로 해가지고 연결 효과의 상상적 경합 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작년 강의 교환에는 여기 이제 작년 시험 문제 19년도 모의고사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작년 19년도 모의고사 문제는 뭐였냐면은 공문서 위조죄가 있었고, 근데 위조와 관련돼가지고 위조 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결 효과의 상상적 경합이 되려면 A 범죄 성립하고 B 범죄 성립하고 양죄는 실경, 그 다음에 C 범죄가 각각의 상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연결 효과의 상상적 경험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이 되겠죠. 근데 19년도 문제는 얘는 성립해, 얘도 성립해, 근데 얘가 성립하지 않아. 그런 케이스로 만들어가지고 결국 연결 효과의 상상적 경합을 안 가도록 만들었는데, 그런 문제도 19년도 문제는 왔는데, 그런 문제들은 실제로 연결 효과의 상상적 경합이 논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올해는 연결 효과의 상상적 경합의 문제라고 판단하지 않아가지고 공문서 위조죄 부분으로 빼버렸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문제도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제 2편 범죄론 관련된 부분까지 다 마쳤고, 3편 형사제재론 관련된 형벌론 보완처분론은 우리가 특별히 어떤 그 사령 문제로 나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형법 총론에 관련된 중요 논점들을 마쳤고, 다음 시간부터는 형법 강론에 관련된 중요 논점들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고하셨습니다.